좀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는 게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헌법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이 헌법을 바꾸겠다는 국민적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5년 단임제라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많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국민들의 정치적 수요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통치 구조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목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통치 구조를 바꾸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것 말고 사실은 이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고 해서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만든 개정 초안들 내용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 경제적인 조항들, 언론에 보도된 건 이 경제적인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제가 최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분석하고 분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자를 고용을 할 때 기간이 정하는 것 없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제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을 할 때 무기한, 한마디로 어디 고용이 되면, 취직이 되면은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잘리지가 않는 걸, 이거를 법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다 규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기 나오는 헌법 규정들은 일반 법률에서도 규정이 못 됐던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과격하다라고 해서 규정이 못 됐던 거 이제 아예 헌법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하위법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강제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파견제, 하도급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개인사업하는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런 게 다 위헌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용을 할 때 누군가를 채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뭐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거예요. 국가가 비정규직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리해고라고 잘 아시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면 해고를 못하는 겁니다.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노동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요거는 뭐냐면요, 근로자 경영 참여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여러분들이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삼성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LG에 들어가면 LG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과격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고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대기업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 문제 있는 대기업 상품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가 경제를 직접 규제하고 조정한다. 아마도 정부의 권한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시장에다 맡겨놨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제한하겠다. 만일 이게 토지 투기다 혹은 경제가 왜곡됐다 그러면 국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문제, 경제적으로 탐욕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의무가 국가에 부여됩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 정부죠. 정부가 굉장히 권한이 강해질 겁니다.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으로 한다. 공동자산으로 한다. 만일 자연자원을 어떤 특정한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겠죠. 헌법에 규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이 헌법에 지금 현행 대한민국은 이념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왜 나온 거냐면 서양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신교도라고 하죠.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재산들을 만드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라는 걸 보호해야 되고,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 3종 세트예요. 신앙의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3종 세트고, 이게 이른바 서양의 보편적 가치죠. 우리도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걸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헌법 4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를 압축하면 자유통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평화통일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력통일하지 않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라는 걸 북한 땅에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목표로 평화통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없애버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유통일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건 요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거 조금 더 넓히면 5가지 정도 되는데, 헌법 36조에 나오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결혼제도를 성평등으로 바꿀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위기감이었어요. 자, 이에 만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결혼제도를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되고 맙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자,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모든 거주자로부터 나온다. 자, 이거는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에게 문호를 여는 것이다라고 해서 동성애와 이슬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부분, 요거는 모르겠어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초안을 저도 전체 다 본 게 아니라 보도된 내용을 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두 개보다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한국의 경제제도가, 경제체제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른바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한다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면 어떤 경제체제일까요? EU 역사상 경제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평가하고 임의로 평가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이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헌법 개정 초안을 아마 여당에서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고 몇몇 정당들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말고는 개헌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특별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론 구조에서는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한국 헌법학계 태두라고 불리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경제 원리대로, 즉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했는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규제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전 국회의장이었던 김용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노골적으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노동연구원장을 하셨던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용의 유연한 형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고용이 유연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장에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자, 이거를 국가가 강제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게 된다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 성균관대 교수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죠, 이분도. 헌법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이건 사회주의다.
연세대 교수이신 분입니다. 사유재산제와 충돌을 한다. 이건 뭐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으로 공공의 아마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거 공유재산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사유재산제가 유지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계에서 요즘 뭐 재계가 제대로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다.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사회주의로 바뀌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제기를 하죠. 누가 한국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경제 체제가 되면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의 지도입니다. 32% 주식시장의 32% 정도가 외국 자본. 그러니까 10개를 투자해놓고 있으면 그중에 3개 정도가 외국 자본인데 그중에 42% 정도가 미국 돈이고 영국, 일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돈들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이 나라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 만일 자유시장 경제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뭐 국가 사회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재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일 정말 이렇게 헌법이 바뀌면 올해 6월 앞으로 몇 달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한국의 체제가 결정될 수가 있죠. 만일 이런 식으로 한국 헌법이 바뀌어버린다면 이 돈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건데 자, 이 얘기가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 경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죠. 지난번에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서 한국 경제 전문가들에게 국민 800명과 함께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5년 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시위와 집회와 데모를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돈들이 5년 안에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까지 바꿔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변혁을 주장하고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조 집단이 앞으로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어떤 노조 집단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미국 주도 경제를 벗어나서 연방제로 자립적 민족 경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미국이 한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동맹국들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 돈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지금까지 잠재돼 왔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국민들은 여론조사 해보면은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 개헌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이거를 하나 딱 걸어놓고 미끼 상품 같은 거죠. 그리고 안에 정말 중요한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동성결혼합법화라든가 이슬람 수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아마 교계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합법화와 이슬람 수용 문제는 빠진다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가 바뀌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끝나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개헌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아마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이 62.3%, 반대가 12%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마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헌이 됐을 때 뭐 국민들이 원한다면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개헌이 됐을 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주의 체제는 지금 남아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다 무너져 버렸죠. 남아있는 곳은 북한과 중국과 쿠바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정말 이러한 쪽으로 뭐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로 갈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로 갈지 아니면 이게보다 조금 강도가 낮은 형태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헌법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교회도 그러한 나라들을 닮아가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뭐 그거 주제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뿌리 자체가 원래 이 기독교적인 사회 질서를 끝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걸 고민하던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신흥 종교 같은 거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로 경도되면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찬이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티 크리스찬이즘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북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을 하죠. 이슬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치아교회죠. 쿠바는 어떻죠? 강제 수용소가 있죠. 모든 사회주의 체제는 강제 수용소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집산화, 한마디로 공유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혁명 과정에서 이건 불가피한 통과 의례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하면서 무려 7,200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3,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지금까지 750만 명을 죽였습니다. 베트남이 그에 필적할 만큼 많이 죽였죠. 자, 그런데 이 요즘도 사회주의라는 게 여전히 서양 그리고 제3세계에도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주의를 하자고 얘기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회주의가 됐을 때 기독교는 치명타를 입죠. 이건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을 모르는 종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빨리 북한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7,500만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인데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 워낙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있지만은 신앙이 없는 단순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바꾸자고 해도 국민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없죠 지금.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갈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뿌리 자체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물론적 정서가 번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데, 지금도 난리죠. 좀. 동성애가 굉장히 난리입니다. 이 동성애가 왜 한국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더 많이 번져가냐면요. 동성애는 혁명의 도구예요. 동성애라는 창의가 가지고 기존의 체제를 깰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인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확산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뭐 해체된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가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변혁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동성애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죠. 그래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해체되고 그래야 변혁을 하고 그래야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칼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EBS에서 한국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고 방송을 한 건데요. LGBT가 등장을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2부작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이 정도인데 정말 헌법이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이거는 거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발표를 한 겁니다. 학교와 보건소에 콘돔을 지급하기로 했죠.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서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서양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미국 같은데 퍼블릭 스쿨에 뭐 비치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완전히 층이 나눠가지고 일부 계층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어디냐면요. 중남미 가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의 동성애 축제 세계에서 제일 큰 파라다게이라는 게 있는데 파라다게이 같은 거 할 때요. 위에서 콘돔을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리우 같은 데서 하는 뭐 아주 자극적인 중남미의 축제들 할 때도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위에서 콘돔을 뿌려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남미에서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들, 백성들이 나아갈 곳이 없는 사회에서 죄악과 음란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병이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콘돔을 많이 뿌리는데 자, 한국이 이제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지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자, 이게 뭐냐면은요. 종교 활동비,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 한마디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일부 큰 교회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시작이죠. 자, 앞으로 더 확산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냐면은요. 일단 종교 활동비, 목회 활동비를 비과세, 세금은 지금 안 때리지만 액수는 신고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액수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된 이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자금에 대해서 신고만 하라고 돼, 지금까지 신고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신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신고하게 되면은 세금을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탈세를 했어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면 그때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까요? 정부의 이런 흐름에 비판적인 교회, 비판적인 목회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목소리는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잠잠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에 정부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교회를 마치 비리 집단이나 탈세 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탈세를 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그럼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추적이 무엇이고 보조적인 적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 언론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데 자, 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수입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임의로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이 목회자가 혹은 이 교회가 탈세했다라고 비판적인 보도가 나갈 가능성이 많고 이미 이런 것들은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아주 코너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진지가 있느냐? 교회마저도 굉장히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